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삼성과의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비결, 그리고 1,000만 관객을 넘은 프로야구의 흥행 발언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당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들은 정부 여당담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이들은 대통령실을 향해선 결자 해지를, 한동훈 대표에게는 운동권 프레임에 흔들리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첫 시즌에 이루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도 꼭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우승하면서 이렇게 MVP를 받는 것도 참 최고의 순간이고, 그리고 키 작은 선수가 못한다는 편견이 많았는데 그걸 깨트려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삼진 잡고 당시 프로할 때 그때 약간 월칵해가지고 눈물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직관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직관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그리고 최종은 한국 시리즈죠. 매년 우승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올해 우승팀을 놓고는 여러 가지의 스토리, 다른 표현은 뭔가 서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 오늘 많이들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뉴스와이드 첫 주제는요, 스포츠, 그중에서도 프로야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앞에 잠시 보여드렸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기아 타이거즈 통산 12번째 우승, 어제가 5차전인데요. 원래는 길게 가면은 7차전까지 가죠. 근데 5차전에 끝났습니다. 기아 7, 삼성 5.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스 역전승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그런데 7, 12, 37, 12, 숫자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4승 1패까지 나오는데, 자, 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 보면서 숫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선 눈에 띄는 숫자가 일단 기아 우승이에요. 네. 이 사실은 기아 우승인데 보면은 7, 12, 37이라는 숫자가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일단 7은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기아가 했다라는 뜻이고요. 예. 12는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12번의 우승을 했다라는 뜻이고, 37은 37년 만에 광주 홈구장에서 우승 축포를 터뜨렸다, 이런 뜻입니다. 안방에서 이겼다 이거죠? 안방에서 우승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2016년까지는 이제 중립 경기라는 2016년 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5, 6, 7차전으로 넘어갔을 때는 잠실구장으로 와서 한국 시리즈가 열리게 과거의 됐었어요. 규칙대로라면 5차전을 광주에서 하는 게 아니었군요. 아니었습니다. 그게 2016년에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광주에서 했던 게 1987년, 그 당시 이제 무등 경기장에서 선동열 감독, 지금 이제 예전 감독이었던 선동열 선수가 3년 차였을 때 무등 경기장에서 우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중립 경기 제도 때문에 우승이 나와도 중립 지역에서 우승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우승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5차전에서 기아가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5차전을 다시 이 광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5차전까지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 그러니까 상대 팀의 경기장에서 해야 되는 룰이 있었던 거예요. 아, 복잡했네요. 네,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잠실에서 또 우승 축포를 터뜨렸거든요. 잠실이면은 제3지대긴 한데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37년 만에 광주의 홈에서
우승 휘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광주가 연고지인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죠. 네. 아, 그러면은 대구 또는 광주 여기서 뭔가 나오는데 과거 같았으면 중립지대였다 이건데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아가 통합 우승이라 그래서요. 한국 시리즈도 우승했지만 리그, 정규 리그도 우승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네. 다른 팀들이 서로들 경제가 올랐는데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 우승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1위 팀이 이제 한국 시리즈로 직행을 하니까요. 한 달여 가까이 기다린 끝에 다른 팀들이 준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거친 걸 기다렸다가 결국 이제 삼성이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서 한국 시리즈에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경기를 한 겁니다. 한 달씩 기다리면 그게 경기력에는 체력 비축으로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좀 감이 사라져서 나쁜 겁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체력 문제는 문제가 없을 텐데 예. 타자들의 이 방망이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습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예. 실전 경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1차전이 서스펜디드 경기로 치러졌었는데 예. 그 서스펜디드 경기로 가기 전 그 1차전 그 상황을 보면 기아 타선이 거의 침체돼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1차전이 서스펜디드가 되면서 그 사이에 기아 그러니까 타자들이 좀 감각을 찾으면서 그게 또 약간 작용했다고 봐야 네, 됩니까? 그게 큰 변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스펜디드 그러니까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 아니면 모르시는 분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1차전, 2차전 동시에 했죠. 같은 날에. 맞습니다. 1차전이 6회 초에 비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예, 중지가 되면서 그 경기가 다음 날로 연기가 됐는데 그 다음 날도 비 때문에 또 치러지를 연기가 못해서 결국 월요일 경기가 수요일로 치러지고 1차전을 끝낸 후에 1시간 정도 쉰 후에 바로 2차전이 치러진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강행군을 한 날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기사를 올 초 이제 프로야구 이제 리그전 시작때 찾아보면 개막을 할 때만 해도 기아의 전력이 좀 불안불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승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일단 사실 전력상으로 본다면 기아의 전력이 우승 후보로 꼽을 수는 있었는데 좀 예. 변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전임 감독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낙마를 하면서 지도자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일 텐데. 네, 왜냐하면 이게 전지훈련에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거기서 모든 일군의 어떤 멤버들이 정해지고 이러는데 예. 감독의 빈자리가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하느냐 이것이 변수였기 때문에 기아를 좀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바뀐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그 감독, 우승까지 이끈 감독 누군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일단 형님 리더십이라고 돼 있고요. 이범호 감독 첫 해.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저 빨간 체크가 된 게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초 1980년대생 감독. 굉장히 젊은 감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40대 초반의 감독이 왔기 처음입니까? 때문에 네, 80년대생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부터 워낙에 소통에 능한 감독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감독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코치였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상황이 당시에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기아 선수를 잘 아는, 기아의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지도자로 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범호 감독이 타격 코치도 했었고요. 오. 이군 감독도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범호 감독을 선택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수뇌부도 이범호 감독을 낙점하는데 별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그런 형님 선택이었습니다. 리더십, 형님이라기엔 젊은 축의 형님이에요. 근데 네. 그 리더십은 아무래도 선수들을 잘 알고 소통 잘하니까 붐업을 시키는데 아주 능한 감독 아니야 이런 평가 같은데요. 자, 그런데 기아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우승을 놓친 적이 없다면서요? 네, 12번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불패 신화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전통 아닙니까? 이건 네, 그러면? 맞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는 왕조를 이뤘다고 할 정도로 80년대, 90년대에는 예. 뭐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물론이었고 기아가 모기업으로 바뀐 후에 이제 이번 우승을 말고 그 전에 두 번을 우승한 예. 때에도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면 뭐 타이거즈는 무조건 우승을 한다. 이런 전통이 좀 생기는 이번에도 것처럼 또 그 전통을 이어간 네, 거네요. 이번에도 그런 전통을 이어가면서 12번의 우승, 모두 한국 시리즈에 올라서 다 12번 우승을 하는 그런 무패, 어떤 불패 신화를 또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도 혹시 기아가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가게 되면 그
기아와 붙는 다른 팀의 경우에는 이거 또 그런 거 아닌가 또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상황이 같으네요. 자, 그런데 어제 우승이 확정되고 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걸 예고도 하고 나서 왔거든요. 일단 관련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우승했는데 한 명과 추면 안 되죠. 예, 저희가 단체로 동그랗게 모여서라도 우승하고 나면 꼭 삐끼삐끼를 단체로 추겠습니다. 유미 작가, 무슨 모습입니까 이분? 이게 그 치어리더들의 응원 그 춤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기아의 투수가 삼진을 잡으면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춤이에요. 그렇게 춤을 췄습니까? 네, 지금껏? 치어리더들이. 그런데 이게 워낙 유명해져서 외국 외신에도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진 춤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시죠 지금? 아.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도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기아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고 이게 뭐 이런 그 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도 많이 퍼지면서 워낙에 SNS 상에서 화제가 됐죠. 다른 팀들은 안 춥니까? 저 춤? 이건 기아에서만 추는 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춤도 갖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데이 때 이범호 감독이 만약 우승을 하면 모두 다 이 삐끼삐끼 춤을 추겠다. 그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 실천을 거예요. 했- 그거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승까지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야기가 되고 사연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좀 보인다면서요. 네, 일단은 기아의 사실 그 이번 시즌의 원동력으로 친다면 예. 신예 선수 김도영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을 오. 겁니다. 30홈런 30도루의 기록을 세우는데 물론 예. 이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는 약간 기대 못 미치는 활약은 하긴 했지만 예. 어쨌든 제 몫을 해주면서 타선에서 활약을 했고요. MVP는 김선빈 선수가 차지했는데 예. 조금 전에도 인터뷰 나왔지만 이 선수가 키가 작은 선수예요. 단신의 선수로 오.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17타수 10안타, 타율로 따지면 5할 8푼 8리의 기록을 냈거든요. 거의 6으로 육할을 가네요. 갔- 네, 예, 그렇습니다. 6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10개면 6개 정도의 안타를 쳤다. 일단 나오면은 절반 이상은 친다. 네, 이번에 사실은 이 기아가 팀탈 1위 팀이거든요. 정규 예. 시즌에서. 그런데 한국 시리즈에서만큼은 그만큼의 위력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받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오. 김선빈 선수가 저렇게 불방망이를 휘둘러주면서 사실 타선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선빈 선수가 고참 선수예요. 아마 밑에 그 후배 선수들에게도 본보기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 시리즈 MVP로 선정되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잘 되는 팀에는 잘하는 선수가 있다. 이거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또 다 뒤늦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혜영 선수가 마무리로 나와서 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던 게 정혜영 선수인데 오. 이 선수가 좀 어린 마무리 선수거든요. 이번 시즌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로 자리를 잡은 선수인데 이 선수의 아버지가 정혜열 감독이라고 오. 기아의 선수, 그러니까 타이거즈 선수 출신이에요. 93년도 우승을 했던 포수 출신의 지금 이제 동원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부자가 같은 팀. 그렇습니다. 부자가 아. 같은 팀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그런 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네, 아버지가 아무래도 포수 출신이니까 음. 정혜영 선수가 던지는 공을 그 포수 뒷자리에서 봤다고 해요. 오. 그래서 보면서 이 정도면 정혜영 그러니까 아들이 잘 막아낼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졌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든든한 우군이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로야구 올해 관중이 뭐 1000만 이런 숫자 나오거든요. 화면 요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너 그거 봤어? 너 어제 거기 야구장 갔다 왔어? 이러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듯이 야구장에서 치킨에 맥주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영아 니 땀씨 굶어야 유니폼 사느라
천만 관중을 기록을 했어요. 네.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이런 표현 쓰는데 인기 비결이 뭘까요? 프로야구. 일단 프로야구가 좀 가성비 좋은 나들이 문화의 어떤 기본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예. 외야 쪽에 이런 그 정규 시즌에 보면 표가 예. 10,000원 안팎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가더라도 큰 돈을 들이지 만원 않고 안팎이면은 영화 값보다 싼 겁니까? 그렇습니다. 외야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 단위로 가서 즐기기에도 괜찮고요. 예. 거기에 가면 먹을 거리들, 그러네, 먹는 모습이 나와요. 볼거리들, 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경기 볼 수 있고 응원 같이 할 수 있고, 좀 건전한 응원 문화도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흥행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여성 팬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야구 예능 같은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예. 여성들이 야구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여성 팬들이 그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예. 아까 인터뷰도 보니까 대부분 여성들의 인터뷰가 많았던 걸 그러네요. 느끼면서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30번이 매진이 됐거든요.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요. 네, 경기만.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하면 33번이 매진이 됐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9월에 이제 한참 포스트 예. 시즌 앞두고 있을 때는 9경기가 연속 매진이 될 9월 정도로 말도 더웠는데. 네, 그리고 표를 구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지금 프로야구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 뭐 굿즈부터 뭐 프런트들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런 젊은 여성들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새 이런 그 문화로 하나에 자리 잡으면서 한 번쯤 가봐야 할 곳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좀 아껴뒀습니다. 우승을 했어요. 기아 네. 타이거즈. 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상금이 이제 포스트 시즌 매출액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우승 배당금이라고 예. 하죠. 그런데 이번에 146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 이제 재반 경비가 한 40%가 빠지면 87억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예. 87억 원 중에 정규 시즌의 우승팀이 20%를 가져갑니다. 근데 그 기아잖아요. 기아예요. 그 남은 금액 중에 50%를 또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또 가져갑니다. 가져가네요. 그리고 나머지 가을 야구한 팀들이 이제 비율별로 나눠 갖게 되는데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2억 정도를 우승 배당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또 남아 있습니다. 예. 모기업의 보너스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건 규정이 있어요. 이 우승 배당금의 50%가 상한액이에요. 근데 아. 보통은 구단이 이 상한액까지 주거든요. 예. 그러면 26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8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아 팀이 갖고 선수들이 또 나눠 갖고 나눠 갖게 되죠. 굉장한 금액을. 이제 이것도 등급별로 이제 선수들이 나눠 갖게 그러겠죠, 되는데 조금. 뭐 지금은 S 등급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S 등급, A 등급 정도 선수들은 그렇게 되면 한 1억이 넘는 돈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일단 최소한 1억 이상은 그럴 것 가져간다. 같습니다. 성과급 잘 치군요. 네. 우승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프로야구 얘기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Есть КАМАЗ с номером 497, и товарищ водитель Свириденко Андрей Валентинович. Подожди,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Твой, да? был? Да, вопрос решили, он помогает БМПшникам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зить. I can confirm that North Korean troops have been sent to Russia and that North Korean military unit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Around 10,000 total North Korean troops moved to eastern Russia. We have, over the last few days, seen a portion of those 10,000 groups move west closer to Ukraine. 청년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아주 대단히 그러니까 위중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에서는 지금 이 소식을 굉장히 쉬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병 가족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서 오열했다라는 얘기도 정보 당국의 전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북한과 러시아 최근에 심상치 않은 관계를 보이고 있죠. 북러 스스로는 뭐 굉장히 긴밀하다 보지만 다른 나라들은요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파병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나온 소식이 있는데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발발 후에 뭐 무기 지원했는데 그게 상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게 꽤 기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달러로 최대 55억 달러, 이거 환율로 환산하면 거의 8조 원에 육박을 하는 엄청난 금액의 무기를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외신 취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미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2년 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전쟁 발발했을 때부터 무기 지원을 했다. 그렇다면 이미 러시아와 북한은 뭔가 밀접하게 협력 관계가 있었고 무기가 상당히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전쟁을 선포한 건 아니잖아요.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예. 전쟁이 오래 가죠. 예.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나야 되는데 6개월 정도 지나고 7개월 정도 지나고 그러면은 뭐가 떨어지겠어요? 러시아군의 총포탄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것을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내고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그게 이제 북한을 주목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얼씨구나 좋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총포탄을 공급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신에서 나온 것처럼 저렇게 이제 몇 조에 해당되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그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컨테이너로 가면 이게 이제 2만 개 정도 갔단 말이죠. 2만 개. 그렇죠. 그걸 뭐 152mm만 갔겠어요. 152mm에 122mm에 뭐 다양한 총포탄이 이게 러시아로 넘어갔을 텐데 그걸 돈으로 따지면 편차는 있지만 예.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 돈이 북한 손으로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보죠. 일단 북한이 러시아에 줬다라는 그 무기라는 건 일단 포탄 정도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갔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포탄이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2mm 이제 아무래도 그 포탄이 제일 많이 가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122mm 방사포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갔을 거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군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의 그게 한글 흔적들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거 보면 미사일이거든요. 그 미사일이 주로 화성 16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은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 그리고 이제 KN-24라고 하는 것이 북한판 에이테킴서 그리고 이제 화성 16-라라고 하는 신형 전술 유도탄 이런 거거든요. 이제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아마 KN-23이 가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포하고 이게 미사일하고 같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무기를 제공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뭐 노동자를 보냈다는 얘기 나오는데 네.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좀 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추정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전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전선에서 러시아 군들이 많이 이제 사상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70만 명, 60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병력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병력을 보내야 되면은 어디서 빼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기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빼서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올해 4월 달에 징집 연령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몇 세까지 올렸냐면 원래는 27세가 끝이었는데 예. 이걸 30세까지 늘림으로써 15만 명을 더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확보했는데도 계속 사상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산업 일꾼들을 보냈는데 산업에 공동화가 발생하지 그렇겠죠. 않겠어요? 근로자들도 없고 집 지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다시 이제 필요로 하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서 한 4천 명 뭐 그렇게 해서 올 4월 달부터 아마 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4월 달부터 갔는데 왜 지금이 발표가 되는지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일단 저런 내용대로 이게 뭐 100% 확인이 된다면 북한은 그러면은 군인도 보내고 네. 일할 노동자도 보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러시아에. 네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로 갔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고위직이잖아요. 방러예요. 지금 뭔가를 논의하는데 이제 가능성은 김정은 방러, 미 대선 관련 북한과 러시아의 대응 방안 또는 파병 관련 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간 것인가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런 이해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요. 국정원 쪽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뭐 고위급 장성들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김일주 실장님, 네. 최순희의 러시아 방문. 이게 뭐 평상시 같았으면 뭘 논의하러 간다 보다 그냥 그 정도인데 지금은 파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갔단 말이에요. 진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의 그 러시아 방문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6월 달에 푸틴이 북한을 방북해가지고 거기에 서로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때 푸틴이 김정은한테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올해가 될 것이냐 내년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그 시점을 상황과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북한이 파병을 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은을 직사 대접하시듯이 모셔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은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이 11월 5일 날 끝나면은 내년도 1월 20일 날 취임할 때까지 그 시간이 한 2달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논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공동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올 연말부터 내년 2월 달 이전에 이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사전 조율 차원에서 먼저 좀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도 북러의 밀착 증거네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이 됐고 지금 격전 지역 쪽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전선의 실제 투입은 초읽기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무슨 소통 얘기가 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군, 북한군의 러시아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을 하나 북한군 어려워하는 상태다. 그렇죠. 남이 나라 말이니까요. 소통 문제 해결 불투명하다고 추측 중. 국정원에서 이렇게 뭔가 파악된 내용을 살짝 설명한 건데 지금 방금 전에 영상에서 국정원에서 고위급 군장성들이 일부 뭐 이동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장성들이 뭔가 이 통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요. 장군이 통역을 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장군인데. 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나 또는 지금 파병된 인원에 대한 건강 관리, 그다음에 급양, 식사, 탄약 보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김용복 예하에 이런 사람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제2외국어를 러시아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주 단순한 그 단어 같은 것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포격. 발사 이걸 러시아어로 하는데 이걸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고등중학교죠.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이걸 못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 정도 한 100여 개를 빨리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북한이 나가기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가 100개 가지고 얘기한다는데 이건 이 시점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북한이 우리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한 8조 가까이 되는 금액의 무기를 보냈다는데 근데 사실은 북한군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잖아요. 근데 그게 통상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전쟁에 투입이 됐을 때 러시아가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작동을 안 하거나 오바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계속 있었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KN-23 같으면은 북한이 자랑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오발이 나거나 그걸 발사하는 과정 속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러시아군이 다치거나 그런 사항들이 많았죠. 품질 자체가 조금 품질 자체가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은 KN-23을 계속해서 실전에 사용함으로써 개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북한은 그것이 이제 저희한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또 북한은 그런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이와 관련된 어떤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출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얘기 안 하고 동요를 막기 위해서 뭐 거짓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또 휴대전화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병사 입단속 그리고 거짓 설명. 북한 내에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냐 강제 차출 걱정하는 군인 동료도 있더라. 휴대전화까지 못 쓰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 주민대 동요가 만만치 않게 일 것이다. 이거를 걱정한다는 건데 북한 주민대 동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거고 잘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파병하려고 하면은 좀 더 떳떳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병력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이제 환송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당하게 북한군 복을 입히고 자기네들 장비를 해서 그리고 떠나 보내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통상 파병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그 어린아이들이 희생될까봐 제가 이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북한군들이 가게 되면 이게 지금 건재를 유지할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단장 있고 여단장 있고 대대장 있고 중대장 소대장 저 밑에 소대원들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고 계속 한국말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다시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임무를 한 단위로서 10,000명 가까이가 한 단위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러시아군에 배속돼서 분산 배치돼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30명당 1명씩 통역관이 붙고 여기에 러시아군 3명이 붙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러시아로 100개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전에 파병을 했을 때 거기에 주월 한국군 사령부하고 주월 미군 사령부는 서로 배속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 관계였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군은 저 위에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저기 말단 병사 이르까지 전부 다 한국말로 하고 자기 소대장, 자기 중대장 지시받고 작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걸 비밀로 했단 말이죠. 이걸 비밀로 하고 저기 러시아군 복장으로 바꿔 입히고 그랬는데 그 비밀이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지금 전선에서는 계속해서 그 DMZ에서 대북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 다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북한에서는 거기에 지금 파병된 그 가족들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다 격리해 가지고 따로 이제 분리 조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것이 굉장히 큰 내부 동료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들의 파병이 떳떳하면 이걸 북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환송받으면서 내보내야 그게 정상적인 국가지. 이렇게 내보내면은 자기 국민들, 자기 북한 주민들만 죽이는 결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파병을 했다고 하지만 러시아 군의 지휘를 받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지금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사실상 용병 아니냐 지금. 파병이 아니고 이게 용병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일주 시장께 마지막 질문.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의 파병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거 이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은 수동적 대응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어느 정도 심화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북한군이 얼마나 파병이 되는지, 그들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추가 파병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총포탄은 얼마나 더 많이 가게 될지. 이것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주는지, 첨단 군사 장비 중에서 대공 요격 미사일인 S-300과 S-400을 주는지, 그리고 정말 북한이 그렇게 강하게 바라고 있는 최첨단 공군 전투기를 주는지,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그런 무기죠.
그러니까 그게 ICBM의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SLBM이라든지 정찰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매 단계마다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응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외교적 조치가 있고 경제적 조치가 있고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 군사적 조치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방어용 무기를 제공할 수 있고 공격용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용 무기는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드론 날아다니는 거 잡아내는 총이 있거든요. 그걸 드론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청궁2 요격 미사일이죠. 이게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걸 이제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도가 훨씬 더 강해지고 이것이 한국 안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격용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공격용 무기는 많죠. 뭐 K9 자주포, K2 전차, K점이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뭐 155mm 포탄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살상용 무기 제공한다고 그래서 그게 내일 모레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단계별로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해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함부로 다룰 경우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자,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 이슈가 외교적 사안이었잖아요. 그리고 군사적 사안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을 오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뭐 앞서도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대응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 중에 여러 가능성들은 무기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누군가를 보낸다,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대전을 우리 군도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 역량이라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관단이 필요하다는 거에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 규모라든지 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나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는 일절 없습니다. 참관단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어떤 입장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우리 안보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지금 뭐 정치권 너무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를 보면은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와 아니 이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하려고 약간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죠. 정치 이슈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고요.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우선 성시훈 부의장께요. 북한 파병 대응책을 우리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나오는데 일단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좀 하는 거와 지금 방금 나왔지만 참관단을 파견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아마 군 관계자일 수도 있어요. 이런 파견 대상이. 그렇죠. 근데 이거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너무 쉽게 뭐 살상용 무기다, 뭐 참관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많은 뭐 이후 조치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지금 북한과 이제 혈맹 관계가 이제 돼버리면 나중에 혹시나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러시아가 한반도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줬듯이 러시아도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반도에 러시아가 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뭐 살상 무기를 제공해 준다던가 참관단을 보내서 뭔가 전쟁에 도움을 준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러시아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너네 우리 상대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우리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 한기호 의원의 그 신원식 그 안보실장을 향한 문자, 뭐 북한군을 타격해서 뭔가 뭐 좀 그걸 갖고 우리가 심리전을 이용하자라고 했던 거. 북한군이 지금 뭐 쿠르스크 지역으로 아마도 지금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쿠르스크 지역은 소비에트 연합, 그 소련이 해체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러시아가 뺏기지 않았던 영토입니다. 근데 지금 잠시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를 뺏은 상황이죠. 만약에 쿠르스크 지역에 우리가 뭐 타격을 가한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토에 뭔가 타격을 가했다는 걸로 미쳐질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로서는 나중에 한반도에 유사상 발생했을 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과연 누구냐? 민주당이냐?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처럼 뭔가 정부처럼 너무 쉽게 참전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전은 아니고 참관단 정도 보냈는데 참전으로 민주당은 간주하시는 근데 거예요? 그게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참관단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 파병 때 뭐 자이툰 부대도 사실 뭐 전후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뭐 의료 지원단 약간 전투병들을 파병한 적은 사실 지금 21세기 역사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소말리아 해적을 하기 위한 청해 부대 정도밖에 없었고요. 다른 파병들은 다 뭔가 재건 지원 사업 약간 이런 쪽이었어요. 다 평화적인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참관단이다, 뭐 통역을 좀 도와준다, 심리전에 러시아 입장에선 이건 사실상의 파병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국정원 직원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과연 군인이 가는 거냐. 군인이 가게 된다면은 군인 파병할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국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국회와 논의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는 것을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우 의원은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우리 남북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러시아가 우리 북한을 지원해서 참전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혹시 하셨는데, 이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러시아군이 뭔가를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6.25 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서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쪽에서도 한반도를 공격하면은 미군이 참전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새롭지 않죠. 러시아와 전쟁이 나면 러시아와 중국이 참전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유엔이 참전할 것이다. 이건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해외 파병한 경우가 1960년대 베트남전입니다. 그때 베트남전 때 맨 처음에는 비전투병부터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맹호부대, 백마부대 보내면서 전투병을 보냈는데 그때 약 32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참전했던 고엽제 환자들 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해외 파병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그때는 베트남전에도 북한도 참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북베트남, 남베트남의 남한과 북한이 참전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서로 각자 체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다른 나라에 우리 군대가 갔다고 해서 무슨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능성을 이어서 연결하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친 생각이다. 그 말씀 드리고요. 무기 지원권 이건 어떻게 좀? 그렇죠. 무기 지원 보면 이게 우리가 단계별로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방어용 무기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공격용 무기를 보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난 건 아마 방어용 무기부터 단계별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북한의 이제 그 군인들 가지고 외화벌이용으로 파병한 게 아닌가 이걸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내면 얘기를 들으면 독일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만 명을 보내면은 1년에 한 8천억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요트가 100억짜리거든요. 그때 이태리에 수입한 게 그걸 80대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요트로 비유하니까는 그냥 뭐 쉽게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하는 것 때문에 과연 북한에서 파병을 보낸 게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파병의 규모라든가 파병의 역할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를 방어용으로 할지 공격용으로 할지 거기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정부도 얘기는 조금씩 나오지만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약간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서 이것도 약간 정치적 이슈처럼 약간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 얘기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는요. 정치권 얘기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요? 이 주제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신자 피켓. 그럼 피켓에 배신자라고 써 있다는 뜻일까요? 뭔가 피켓. 한동훈 대표가 가는 곳에 뭔가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관련된 영상이 준비됐는데 이 영상 속의 모습들이 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대통령 사면 건박진이라는 그런 말이 어디서 진짜 이분들과 걱정돼서 못 여러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예. 좀 빨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이사람을 처리해야 됩니다. 네? 밝혀주신 당신. 그러니까 피켓도 있지만 어떤 약간 욕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소리 높여서 뭘 얘기해. 고성을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저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준우 의원 일단 최근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누구고 한동훈 대표한테 왜 이렇게 이건 비판 정도가 아니라 비난이거든요. 맹비난을 하는 겁니까? 이게 비판과 비난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격렬하게 그다음에 이제 거세게 하면은 비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통은 여야가 대치하는 갈등 속에서 이제 상대 진영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이런 거 흔한 경우입니다. 통상 뭐 선거 때도 그렇고 이러면 상대 당의 어떤 지도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죠. 흔히 좀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우리끼리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사실 지지하는 층이라든가 지지 세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는 지난 이제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1월 때부터 치면요. 되는데 그때마다 처음부터 이제 그 총선 지휘했을 때부터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이 상황 전체가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뭔가 비협조적이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만드는 메시지를 좀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당을 사랑하는 또 우리 당에 대한 또 열정적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좀 뭐 배신, 뭐 척퇴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에게 좀 자제해달라. 이제 그 요청을 좀 거칠게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예.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 겁니까 이분들은? 그렇다 볼 수 있겠죠. 뭐 야당에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저렇게 할 일 없지 않겠습니까? 성춘 부위원장에는 뭐 이 예. 옆집 정당 경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에 그 내부적인 갈등 상황의 한 단면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옆집 경쟁 정당에서 저희 당을 향해서 항상 뭐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냐 모르면서 아버지에게 뭐 쓴소리도 못하냐 그러면서 아버지 정당 그렇게 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똑같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로 두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어머니로 두고 어머니에 대한 뭔가 비판을 하면 지금 감히 어머니를 욕하다니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배신자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의 이 이후 행동, 지금은 특별 감찰관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 정말 특검까지 갈 것인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까지 갈 것인가가 지금 뭐 관심사인데 그것을 못하도록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동의한다거나 그거 통과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너는 배신자 프레임에 씌울 거야. 넌 계속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경고성 멘트를 날리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런 목소리 내신 보니까 보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일부 지지층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보수 다수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라고 하면은 지금 떠오르는 저는 뭐 그분을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잖아요.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됐을 때 유승민 전 의원도 그 탄핵 주도 세력이 있긴 했지만 더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은 배신자 소리를 지금 안 듣고 있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도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는 거는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거나 그렇죠. 좀 차별화된 목소리를 냈을 때부터 어떤 정책과 관련된 것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뭔가 배신자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수 진영의 전 좀 아이러니한 것이 어떻게 탄핵까지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용서해주고 배신자 소리를 안 하면서 조금 이견을 보이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지 뭐 저희 쪽에서는 뭐 저희 또 너희 당도 그러지 않았냐고 비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 당에 봤을 땐 지금 보수의 저런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할 말씀 더 드리면 만약에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하고 있으면 그럴 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래? 배신자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못 나가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방향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왜 배신자 목소리죠? 저는 오히려 지금 좀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왜 보수 진영에서 저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 진영이 바꿔가기는 참 힘들겠구나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더 예, 드리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고 나서 본인이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고 나면 자기가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거꾸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본인도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당 지지율 떨어지고. 요즘에 약간 좀 내려가고. 그렇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이게 지금 동기화돼서 지지율 낙하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본인이 개파를 안 만들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측근들 친한이라는 분들과 만찬, 오찬 이렇게 한 걸 본인이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공개적인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개파 안 만들겠다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공약했던 것들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를 본인이 주장했는데 그게 원내에서 전혀 동의를 못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는 우리 당 보수당 내에서 있다.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 본인을 좀 뭐랄까요? 비난. 그러니까 강도 높은 비판인 거죠. 이런 거를 본인도 아마 느꼈나 봐요. 지금 이게 보도를 통해서 이제 뒤늦게 나오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뒤늦게 나오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이 면담 때 보수 유튜버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도를 통해 나오는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 왜 용산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왜 용산에다 하나 지금. 마치 대통령실 인사들이 뭐 시킨 것처럼 들리는 건데 이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라는 반응인데 이거는 제가 2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약간 이런 보수 유튜버가 본인들을 이렇게 맹비난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그럼? 보수 유튜버가 만약에 대통령실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고요. 그게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가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번지수가 잘못된 게요. 보수 유튜버가 본인을 비난하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수 유튜버를 개별 연락하든지 아니면 따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오해한 게 뭐냐? 내가 그 오해를 풀어주겠다. 본인이 공개를 잘하는 게 공개적 행보지 않습니까? 공개적 행보를 해서 기자들 취재도 허락해주고 해서 이런 행보를 한 게 오히려 더 쿨한 거지. 저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뒤늦게 알려주는데 성춘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기사 자체가 대통령실 관계자빨 이야기잖아요.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빨 이야기를 이제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관계자빨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거짓으로 밝혀진 적이 너무 많았고 명태균 씨 관련 내용도 그렇고 뭔가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의 위주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뭔가 이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런 그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까지 다 이런 유튜버들까지 뭔가 폭넓게 소통하고 있는 것들이 다 밝혀졌었고 사실 저희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비판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이런 상황 인식, 민심을 읽는 수준이 뭔가 딱 그 레벨이 뭔가 우파 유튜버들의 수준과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정 운영, 민심을 잘 못 읽고 있다라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항상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과연 가서 우파 유튜버들이 왜 나를 공격하냐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좀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야당에서도 뭔가 지금 너무 대통령이 유튜브만 보고 계신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종합적인 이야기들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면담 대화가 이제 뒤늦게 알려졌고 용산 관계자 반응은 대통령실 관계자 반응 아니 이걸 왜 여기다 얘기합니까 지금 뭐 약간 이런 반응까지 오늘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할 때면은 아주 자주 같이 등장하시는 분이 홍준표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이번에는 약간 비판이긴 한데 조언 같은 비판이라고 할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당과 융화하라.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 그게 정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또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준우 위원. 당과 융화하라는 네. 조언입니까? 뭐 당부입니까? 저건 뭡니까? 저는 어떻게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당의 대표고 우리 당원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당 대표 역할입니다. 이거는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역할이에요. 당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 보좌의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야당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포인트를 같이 참전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물과 기름의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럼 여기서 물은 누구고 기름은 누굽니까 지금 그러면은? 물과 기름. 글쎄요, 여기서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형상을 그렇죠. 지금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런 지금? 말인데 물이 더 뭐 질량이 더 많겠죠. 기름 아주 작은 부분인 거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그 주변 친한이라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세력을 두고 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고요.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 보수의 아까 보수 유튜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보수 유튜버의 목소리가요. 사실 당원들한테 동의받지 못하면 외면받으면요. 그 목소리를 못 냅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수의 유튜브의 목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걸 너무 저렇게 대통령 쫓아가서 뭐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원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좀 맞춰서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 얘기 같습니다. 성춘 부위원장께서는 홍준표 시장의 의도 저런 걸 자주 올리는데 약간 좀 조언 비슷한 융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홍준표 시장의 생각은 뭘까요? 저는 홍준표 시장한테 되돌려 드리고 싶은데 저 말을 똑같이 민심과 융화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심과 마치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더 떠돌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바로 퇴출이다. 그게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글쎄요. 보수 지지층에서는 겨우겨우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 민심을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사실 정치적 중앙 정치에 관심 끊고 메시지 던지지 않겠다고 하신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보수 진영에서 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또 그걸 참지 못하고 또 속속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가 글쎄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정말 더 큰 꿈을 꾸고 계시다면은 민심과 융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야지 그냥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몰락시키려고 하고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조금 더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면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정치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 같은 원로 정치인이 그렇게 자꾸 자기 진영 안에서만 갇힌 메시지를 던지게 된다면 정치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를 좀 크게 보시고 메시지를 던지셔야지 저렇게 한동훈 대표에 저격하는 메시지만 던지시면은 과연 보수 지지층도 지금이야 뭐 좀 일부는 즐기면서 봐주실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지금이야 언론이 워낙 윤한 갈등이 커지고 있으니까 다뤄줄지 모르겠지만 이후가 된다면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에 누가 귀를 기울여주겠는가 무게감이 저렇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를 요즘에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가 꽤 많이 좀 회자가 돼서 좀 다뤄봤고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했는데 뭐 당내 중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당내 다른 중진 분들이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은 히어독터 보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굉장히 묵직한 제목인데요. 지금 뭐가 자리에 있는데 중진분들 많은데 정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영상이 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죠.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그리고 오세훈, 박형준 시장 조찬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진급 현역 의원, 여당의 의원과 중진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자리에 가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4명인데요. 여기에 원래 나경원 의원도 참석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참석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이 모임이 끝난 뒤에 이제 공동 성명을 하나 남기는데 거기에는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성명서에만 이름을 올렸다. 지금 영상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목소리는 없군요. 그냥 그림만 나옵니다. 목소리는 없고.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무슨 말들을 대화를 한 거지. 이건 성명에 들어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국민의힘 중진 5명의 공동 성명이 나오는데 그 성명서의 이름이 정치란 무엇인가 합니다. 키워드 아까 등장했죠. 성명서의 제목이 정치란 무엇인가 합니다.
그럼 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공동성명에. 근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대통령실을 향해서는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앞장을 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요. 운동권 정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믿어 여당답게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일단 메시지는 그렇고요. 이준우 의원, 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만남일 수도 있거든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저 부산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올라서 만났다는 소리잖아요. 왜 이 시점에 만나서 공동성명을 냈을까요? 네. 왜 오늘이냐면요. 내일 한동훈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취임 100일 그렇죠. 기자회견. 예, 아, 이걸 전당대회. 의식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회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그 하루 전에 중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일 기자회견이면 기자회견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질문도 받고 답변할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본인들, 이 중진들이 미리 얘기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반영 좀 해주세요. 이 뜻으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런 타이밍 때문에 하루 전에 중진들이 전격 회동을 해서 공동 성명을 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대통령실은 결자 해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여당답게 해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양쪽을 다 이제 쓴소리를 한 겁니다. 그 대통령실 안에서 결자 해지하는 것은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활동 자제는 수용을 좀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 계속 나오는 목소리를 뭐냐면 여사가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암시를 좀 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결자 해기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여당답게 해달라 했거든요. 여당답게. 지금 여당 대표가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해서 같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여당 대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야당 대표라지 왜 여당 대표를 하느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쓴소리는 좋으나 이게 야당이 하는 공격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당부를 하는 성명사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운동권 프레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그렇죠. 예. 송치훈 부위원장이 보시기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중진들의 공동성명이 나왔을까요? 지금 글쎄요. 중진들이 원래 이런 시점에 메시지를 내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좀 보이거든요. 어느 쪽에다 힘을 실어주는 전 용산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거죠. 지금 뭐 양비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결자 해지라는 부분이 중의적이라고 봅니다. 결자 해지가 뭔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 결국 한동훈 그 대표를 임명해 준 것, 정치로 키워준 것 당신 아니냐. 그 문제도 당신이 해결하라라는 메시지도 섞여 있다고 봅니다. 아, 그 결자 해지의 대상이 한동훈 대표일 수도 그렇죠. 있다고 해석을 저는 하시는 그렇게도 거예요? 봅니다. 근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게 지금 결자 이걸 묶어놓은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땐 결자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의 메시지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글쎄요, 지금 여당 다움을 회복해라. 여당 다움은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의 말을 다 들어주고 대통령실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여당 다움입니까?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여당은 입법부, 정당과 입법부 소속인 사람들은 민의를 대변해야 됩니다.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행정부도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대변하긴 하지만 결국 이 삼권 분립에서 입법부만큼 또 정당만큼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당의 대표 그리고 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집권 여당 소속이더라도 행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민심이 다를 때는 반대되는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어야죠. 그게 제대로 된 정당이고 그게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이죠. 근데 계속해서 뭔가 다른 소리를 낸다고 해서 집권 여당다움을 회복하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저는 정치를 오래 하셨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구나. 저 메시지가 저는 옳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중진들의 모임 영상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내용 좀 영상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4명이잖아요. 그 옆에 계신 분을 멀리 적고 계신데 특히 많은 분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 중진들의 모임을 놓고요.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아무리 봐도 이제 서울시 쪽 김병민 부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럼 오세훈 시장과 같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가 마치 뭔가 주도한 것처럼 분위기로 보이는데 이준우 의원? 네.
그동안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현안, 특히 여당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입장을 별로 안 내거나 되게 굉장히 신중한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뭔가 움직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신 분도 오늘 있더군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오세훈 캠프가 언더로 좀 짜여져서 준비를 하고 있다. 캠프요? 무슨 캠프입니까 그거는? 다음 이제 대선을 대선을 위한 생각하는 캠프입니까? 생각하는 그래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름아름 모아서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 지금 장소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이죠.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소 마련부터 이런 일정들 맞추는 거를 다 아마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계신 분 중에서 가장 큰 뭐랄까 조직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1,000만 가까운 인구를 이끌고 있는 두 분은 이제 전혀 국회의원이니까 무슨 단체장은 아니시니까. 예. 아마 저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빠진 거에 좀 섭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건 제가 따로 질문 드릴게요. 예. 일단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를 그런 해주시죠. 상황에서 예.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힘이 빠진 상황이 오게 되면 예. 과연 누가 차기 대선 주자로 여권에서 유력할 것인가 보면은 항상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 나오고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위이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대표가 저 자리에서는 뭔가 자기가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다라는 걸 좀 드러내려는 그런 이제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치훈 부의장께서 오세훈 시장 최근에 신중했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여요. 오늘 저 모습은.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전 아까 홍준표 시장과 결이 같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차기 보수 진영 지지도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지금 순간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좀 약해지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시장도 메시지를 안 하겠다, 관여 안 하겠다고 했다가 연일 내고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도 좀 행보를 더 늘릴 수밖에 없죠. 이 타이밍에 만약에 지금 아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그 보수 유튜버뿐만 아니라 뭔가 일부 지지층이 뭔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예. 그럴 때 그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차기 대표로 지지할 것인가 이 방향을 잡으려고 할 때 이때 목소리를 내준 사람들을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본인의 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존재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좀 메시지를 내고 아무래도 광역단체장이지만 좀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같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언론이나 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중립적인 메시지로 보일 수 있는 양비론적 메시지로 보일 수 있는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판에서 뭔가 너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게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의원, 아까 제가 질문을 아껴뒀어요. 예. 지금 잠깐 그 질문이 자막으로 나갔어요. 네, 홍준표 나왔네요. 시장. 네네. 지금 저 성명서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해요. 일단 저 자리에는 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없었을까? 그와 같은 맥락에는 나경원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그 성명서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름은 왜 없었을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예전부터 내세우는 브랜드가 뭐냐면 변방입니다. 본인은 변방에서부터 독고다이로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그런 이제 투사다 이런 걸 많이 브랜드 내세워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또 독대도 하지 않습니까? 만났습니다. 예, 만났었죠. 지금 저기서 지금 저분들 네 분들 중지들은 대통령 아마 식사가 최근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은 본인은 내가 거기에 끼게 되면은 그냥 뭐랄까 중진 그룹에 묻어지지만 그룹 중에 중진 중에 한 명. 그렇죠. 한 명을 묶이지만 나는 대구 시장으로서 계속 강성 발언하고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이렇게 쌓아서 대선 주자로 가고 있는 이 브랜드를 본인이 지키고 싶은 것 같아요. 이미지를. 그래서 중진으로 원오브템이 아니라 나는 엄연한 대선 주자다. 그걸 확고히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본인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초청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초청을 받았는데 참여를 안 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저 자리가 김기현 대표가 아마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4명 중에서요. 당 대표 하셨던 분이 딱 한 명입니다.
그렇죠. 김기현 대표가 그러네요. 당대표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위기일 때 당 대표의 경험을 어떤 경험이나 지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중진들의 같은 목소리를 내자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표한테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이제 시장의 혼자의 생각이 좀 계획이 따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저 장면을 보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저기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요새 한동훈 대표 관련 얘기 많이 하는데 저기 왜 빠졌을까요? 성명서에도 이름이 없네요.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군요, 지금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예.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초청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끝까지 지지하려는 사람들의 그 팬심을 좀 흡수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좀 보는데 홍준표 시장은 보면 메시지를 가끔 던질 때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던 적이 많거든요. 이게 과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부득이하게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부득이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모실 감이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모시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이 이미지가 굳혀져 가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저기 함께했을 경우 오늘의 메시지 역시 뭔가 또 반대하네, 또 한동훈 대표 공격하네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초청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초청. 예, 알 수 없습니다. 초청 대상이 처음부터 예. 없었던 건지 초청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참석을 안 하신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일 한동훈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메시지를 낼 겁니다. 요새 뭐 거의 매일 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잖아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요. 지금 여당 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뭐 갈등 상황이라고 통상 하잖아요. 근데 그 갈등 상황의 어떤 이 고리? 어떤 지점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의원총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의원총회 표결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다, 표결 자체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죠.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 의총에서 본인 생각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무의미 아니냐.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 본인 주장 굽힐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추천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약간 이거 반대 목소리 당에도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명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정적인 분위기로 보인다고 다들 보죠, 지금요. 이와 관련된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 그리고 지도부 중에서도 친한계는 아니시죠? 뭐 비한계라고 할 수도 있는 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정감사를 다 마치고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 개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그 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하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 최고 권한이라는 거니까 유일한 권한이겠죠.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의견과 다르면 원내대표의 의견이 우선한다는 의미가 최고 권한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놓고 이른바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목소리는 어떨까요? 약간 사뭇 다릅니다, 내용이요. 들어보겠습니다. 의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전에 해결하는 게 좋다. 예. 근데 의총으로 가더라도 예. 표결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표대결로 가기 위해서 공개 의총까지 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총회를 하되 뭐 표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표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다면 당내에서는 누구든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 성추행 무의지 않기는요. 이 한동훈 대표 측근들에게 의총 표결은 무의미하다. 이거 어떤 뜻일까요? 아까 해석은 했어요. 뭐 본인 뜻이 뭐 그렇게 뭐 반대에 부닥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해석인데 이거 무슨 뜻으로 보이십니까?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붙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의원총회를 하는 이유는 이견이 있더라도 최대한 한쪽이 한쪽을 설득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지도부에 위임한다. 정도까지 합의하는 게 의총의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총에서 뭔가 표결까지 붙어버리면 사실상 지금처럼 윤한 갈등이 그 좀 짙어진 상황에서는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표결을 붙이게 되면은 뭐 공개로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으나 비공개로 만약에 정말 국민 그 의원들이 본심을 갖고 투표하면 전 중도
분류되는 사람들이 친한 쪽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감찰관 문제가 표결 대결에서는 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근데 그렇게 돼서 이긴들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고 그게 또 의총에서 표결이 됐다고 해서 또 당론으로 따라서 무조건 임명하자가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붙이는 건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를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아마 저는 무의미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준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표결,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세요? 표결 붙여야 된다, 아니다, 뭐 합의지 이게 무슨 표결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데 지금. 저는 표결에 무의미하다 이 말에 대해서요. 왜 그 말이 좀 말이 안 되냐면 왜 무의미하겠습니까? 의미가 있죠. 표결에서 찬성이 많으면요. 한동훈 대표의 힘이 실린 거고 반대면 그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는 표결하면 의미는 반드시 가집니다.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승자도 없다, 패자도 없다가 약간 나온 반응이었는데.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 내에서 이게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한동훈 대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양쪽에 전부 다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인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저 말한 이유가 아마 찬성이와 반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반대가 더 많을 가능성을 염려에 둔 것 같고요. 그래서 표결에 대한 의미를 일부러 저평가하는 저런 말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표결, 의원총회 열리면 표결을 할까? 표결하면 어떻게 될까? 표결에 대한 또 찬반으로 가요? 이게 추천을 놓고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제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짧게 좀 소개해드리죠. 자, 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통화를 했군요. 러시아와 북한 군사 밀착 규탄 입장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쪽과 이제 우리도 뭔가 접촉이 좀 본격화되는 건가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윤 대통령과 정보 강화, 전문 지식 교환 등의 합의를 했다. 일단 뭔가가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우리도 지금 북한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리가 대응책을 고민하는 와중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정보 강화 그리고 전문 지식 교환 등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속보가 좀 쭉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전례 없는 일이다. 군사 야합 좌시 안 한다. 자, 이거는 어떤 대응책, 조금 더 강력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속보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가족여행을 가장해서 처와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마약 수사를 하면서 가족여행을 가장하여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자, 지금요. 이게 무슨 마약 소식이 오늘 뭐 줄어드는데 뭐 규모가 커요. 좀 이게 뭐 대량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일단 A씨라는 양반이 있어요. A씨라는 사람. 근데 부인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을 간 거예요. 이게 좀 여러 뭐 차례라고 뭐 얘기 나오는데 뭐 가족여행처럼 보이잖아요. 일단은 가족들하고 갔으니까. 근데 무슨 배낭을 담아서 오고 들어왔다는데 자,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면 짐을 이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을 이 비행기에 붙이는 짐이 있고 객실에 가지고 타는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실을 가지고 타는 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출국을 할 때 출국 심사 과정에서는 다 엑스레이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입국을 할 때,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할 때는 이게 내가 객실에서 들고 탔던 이 짐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따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세관에서 조금 뭐 명품을 많이 산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거동이 수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잠시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지만 출국할 때야 엑스레이도 통과하지만 그렇죠. 입국할 때는 그냥 들어온다. 그렇죠. 그냥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가 필리핀의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였던 지금 이 영상 남성이 보면은 가족들이 뭐 아이 손잡고 뭐 이렇게 그렇죠. 캐리어 끌고 뭐 이런 모습이 찍혔어요 지금요. 굉장히 이렇게 단란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데 이 남성이 배낭을 하나 메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객실에 들고 갔던 배낭인 것인데 예. 이 배낭에 마약이 담겨 있었던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마약을 반입한 이 혐의와 관련해서 검거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럼 필리핀에 가서 마약을 누군가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배낭 속에 되게 숨겨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는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 검사를 할 때는 이 배낭에 안쪽 천을 뜯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마약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봉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게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바나나 칩이나 망고 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념품으로 많이 그런 사지 것좀 않습니까? 사오시죠. 이제 그거를 그 위에 올려놓으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이 부분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노린 거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입국할 당시에는 거동이 수상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좀 검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과 뭐 아내 이렇게 가족 여행으로 보일 경우에는 불법적인 일을 했을 거라는 조금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끼리 여행 가서 뭐 어디 좀 여행 잘 다니고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점 때문에 세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인지하기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마약이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30만 명 뭐 투약 분량이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를 갖고 들어온 겁니까 지금? 예, 이 남성이 이제 한 차례만 이렇게 범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난 6월부터 4건 정도 네 된다고 차례. 하고, 예, 맞습니다. 여기 4건이 이제 그 필로폰 같은 경우가 6.643kg, 그리고 케타민 같은 경우가 803g인데 이것이 이제 양으로 따지면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까지 그 4차례 들어온 걸 다 모아 보니까 그 정도 규모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가로 따졌을 때는 이제 35억 정도 유통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이 수위도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도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게 가족 여행처럼 보였는데 동행했던 아이들하고 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지금 경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7세, 8세다 보니까 뭐 어린 아이들. 예, 이 사실 자체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갔을 때 경찰에서 이제 집을 갔을 때 이 집에 중계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중계기를 여러 대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주식 리딩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법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제 중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중계기도 설치해서 이런 불법적인 일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집에 이렇게 중계기가 여러 대가 설치가 돼 있으면 예. 이 아내분도 당연히 이게 무슨 일이지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조금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또 필리핀의 여행 경비나 이런 것들을 다 해외 총책 쪽에서 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내도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현재 공범 혐의를 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저 마약을 이제 운반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필리핀 현지에도 누군가가 있고요. 이걸 운반을 했으면 이걸 국내에 누군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어떤 굉장히 커지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예, 아마 이게 이제 그 형태를 보면 해외 총책이 있을 것이고 이 해외 총책을 통해서 마약을 필리핀에서 이 남성에게 전달한 이 전달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지금 이제 국내로 입국했지 않습니까? 입국한 다음에 이 마약을 본인이 어떻게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금 인근 야산에다가 이것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수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수거해서 방금 전에 좀 땅을 파는 게 저게 어디다 묻어뒀던 걸 예, 판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묻어둔 걸 찾아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간 다음에 1g씩 소분을 하는 겁니다. 판매를 위해서. 1g씩 소분을 하고 이걸 소분한 것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하면 이 다른 이가 뭐 소화전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던지기 수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열어보지 않을 곳에 숨겨놓고 이제 마약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돈을 지급받은 다음에 여기에 가면 마약이 있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수법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관련자들도 지금 국내에 있었던 관련자들 일부는 검거가 돼서 현재 같이 구속 송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와서 이게 지금 일부는 퍼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지금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확보하지 못한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사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뭐 압수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압수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유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해외 총책이라든지 국내에서 또 다른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총책에 의해서 다른 또 유사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필요하죠. 사실 이런 비슷한 게 영화 속에 많이 나오는데 뭐 해외에서 약간 무슨 고액을 벌 수 있는 뭐 이런 뭐 아르바이트 기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상황인가? 예, 그 말씀하신 영화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도 이 해외에서 다른 사람이 짐을 조금 운반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이 짐 운반했다가 완전히 그냥 누명을 쓰는 경우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검거가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로 아무런 뭐 대가 없이 조금 오해를 통해서 이제 뭐 그냥 운반 좀 해줘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국내에서는 말이 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이게 검거가 된다면 해외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는 데다가 그리고 해외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유상으로든 아니면 무상으로든 어떠한 짐을 운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마약이 아니라 다른 부분인데 내가 이걸 조금 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죄책감을 많이 덜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마약인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주의가 필요한 절대로 부분이다. 그런 거는 뭐 같이 뭘 하겠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까 공항 얘기했는데 그럼 필리핀 공항도 뚫린 거고 우리나라 공항에서도 적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냥 쭉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밀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이 국내에서 인천공항 세관을 지나갈 때 가족 단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더 의심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관에서도 이 부분 공유가 돼서 세관에서도 앞으로는 뭐 가족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굉장히 출입국 횟수가 많다라고 한다든지 조금 거동에 수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검사가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약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에 마약이 자꾸 퍼지고 있다는 얘기 또 나오는데 이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는데요. 일단 다음 주제 화면으로 준비돼 있어요. 자, 김성수 변호사 저거 내용을 좀 보면서 지금 이게 무슨 분묘 발굴 및 유골 손괴 혐의 무슨 파묘 얘기 같거든요. 지금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 또 벌어진 겁니까? 이게 재판 상황인데 지금. 예, 맞습니다. 사실관계는 2020년 4월에 천안의 한 임야에서 이 합장이 되어 있는 이 합장이 증조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그리고 큰아버지 이렇게 합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모자 관계인 지금 A 씨와 B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사 주재자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 주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주재자는 뭐 사촌으로 지금 알려지는데 예, 그 어떤 맞습니다. 장손이라 그러죠 또? 예, 맞습니다. 장손인데 이 부분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발굴을 한 겁니다. 이 합장에 되어 있는 이 유골을 발굴을 한 다음에 이 인근에 있는 이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안치를 했습니다. 파묘를 해서 이제 다 화장까지 끝내고 한 거네요. 그 안치까지 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형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 분묘 발굴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 규정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유골을 손괴하는 경우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1심에서는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유죄가 인정이 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유골을 손괴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항소심에서 이 부분 무죄를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유골 손괴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럼 이거는 약간 형법상의 문제인 겁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이 형법상의 그 분묘 발굴이라든지 유골 손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모자께서는 왜 이거를 파묘를 한 겁니까? 예, 아마 그 임야를 이제 매각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 묘지가 있었던 그 땅. 그렇죠. 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묘지가 있다고 하고 만약에 이제 당시에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평온 공연하기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분묘 기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내가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임의로 뭐 없앤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매각 과정에서 이 부분 조금 이 유골을 조금 이렇게 발굴을 해서 손괴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자가 있고요. 파묘를 했어요. 그 화장해서 뭐 처리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을 뭐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러니까 뭐 이 부동산 관련된 거래 때문에 이루어진 일 같은데 사촌으로 알려진 이 제사 주재자 그러니까 장손이에요. 그럼 이 장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걸 다시 확인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실제로 제사는 이제 본인들 측에서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어쨌든 민법상의 제사 주재자는 말씀하셨던 이 장손, 사촌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주재자의 동의가 없이 이 유고를 손괴한 행위 자체는 결국에는 이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실제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예. 이 돌아가신 분의 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관리 및 처분도 결국에는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에 반해서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떠한 뭐 예를 갖춰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형법상의 유골 손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주재자인 이 사촌형으로 알려진 분과 사전에 저런 거 할 때 소통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뭐 반대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아마 소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이 조상들께서 이 계시는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매각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사를 주재하는 어떤 이 후손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는 의미일까요? 그럼 이 재판의 의미는? 예, 맞습니다. 이 제사 주재자가 결국에는 민법상 누구로 볼 수 있는지와 그리고 제사 주재자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 이 형법상의 유골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 사건에서도 이 대법원의 판단을 아무래도 존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기준으로 한동안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런 제사 주재라든지 이 민법상의 이런 뭐 제사 관련 관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몇 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